한역사연과 이렇게 참 규격 있고 품위가 있는 것은 오늘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마침 박팽년 아버지 문종 임금의 스승을 하셨던 박중림 선생님에 대한 그 책을 쓴 저자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박원경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리고 이복희 교수님 두 분이 이제 공저를 하셨는데 우선 두 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이라 할까 취지라 할까 하는 것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박중림 선생의 아호도 아니죠. 본명을 딴 중림문화센터의 운영이사를 맡게 됐는데요. 은퇴 후에 이 박중림이라고 하는 이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림문화센터 이사장이 아니라 운영이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 선생님의 후손인 박원경 원장님의 도움도 받고 우리 직접 이제 후손 되시는 박원경 선생님은 좀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후손으로서 네. 저자로서 한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화센터를 하면서 중림문화센터라는 말을 쓰고 출판사도 중림출판사를 하면서 그 중림이 상징하는 게 그야말로 사도정신, 스승의 자세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기 이사님들, 우리만 교수님, 사회 보시는 분들 상당히 훌륭한 그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전면퇴임하고 마지막 그 못한 거를 여기서 다 이렇게 웃겨내실 때는 정말 이게 사도의 길을 밝혀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우리 이복희 교수님, 구리마 교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박팽년의 아버지는 박중림에 대한 정말 문종의 스승이고 그 사륙신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박중림에 대한 책을 구석구석 찾아서 이런 책을 내게 된 것을 저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후손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박중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순신 정신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륙신 정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작지만 이만큼 크게 발전할 때는 그 숨어있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책자로 하는데 도움을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책을 사실은 이걸 제가 봐도 깜짝 놀라는데 박중림 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없거든요. 그 없는 자료를 우리 이복희 교수님이 참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원래 이복희 교수님은 한글 소설이 후길동전이 처음이 아니고 설공창전이 처음이라는 것도 참 발굴해내신 분이시고 하는데 아마 그런 그 능력과 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책도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책의 내용을 얘기하시기 전에 과연 이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박중림 선생의 그 아들인 그 박팽년 선생, 박중림 선생의 아들인 박팽년 선생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대로 단독 조서도 있고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엮여서 연구된 것도 있고 그런데 막상 이 박팽년 선생의 아버지가 되는 박중림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는 독자들 연구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고
하면 막막하더라고요. 우선 문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 당연히 문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단종 보기 운동의 주모자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어서 그 3대가 기록을 보면은 원래 4대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대째가 다행히 극적으로 살아남긴 남았는데 하여간 그 3대 박중림 선생 그 형제 다 죽고 백년 그 아들 형제 다 죽이고 이렇게 이제 3대를 죽이기 때문에 아마 문집을 엮을 만한 글씨가 있었겠지만 그게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히도 세상이 좋아져서 조선왕조 실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고 그리고 승정원 일기도 다 남아있진 않지만 인간 다 불타버리고 인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그런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다가 정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 고전 번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세종대왕 기념사업 교육하면서 했던 민중문화 추진회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국립 국어원이 아니라 고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트 안에 뭘 만들었냐면은 정말 이 고전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봐야 되는 것인데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고전 종합 DB. 그걸 치면 뜨거든요. 거기다가 박팽년, 박중림 치면은 우리 고전 자료 가운데 실록만이 아니라 문집 다 뜨는 거예요. 번역이 된 거 안 된 거. 번역이 된 원문대로. 원문이 뭔가. 원문 있고 번역이 안 되면 원문대로 다 뜨는 거예요. 그것을 검색을 할 때 처음에는 박중림만 쳤으니까 박중림으로 안 뜨는 것은 몰랐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중림과 연관된 인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열려실 기술이 뜨는 거예요. 열려실 기술. 그게 이 사육신반이 아니라 하는 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금이게 열려실 기술. 거기 실려있는 정말 생생한 게 한 9년 됐던가 봐. 그때까지 아마. 이 자료들이 거기 이제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 문집. 다른 문집이 있죠. 서남집 오재순이라고 하는 분의 문집에 이 박님 선생의 어린 시절 일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을 갖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복권 시켜야 되고 또 시우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권 묘에 따라서 이제 시우를 내리는 건데 그 시우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무슨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훌륭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분이 효자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해가지고 어린 시절의 일화가 아무데도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고종이 아니라 정조 때 인물이었던 오재순의 순환 입는 등 이게 하다 보니까 전 세상이 몰랐던 자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엔 난감했죠. 자료가 없으니까. 왕실로 기술하고 하지만 그게 단편적인 기록이란 말이에요. 임금과 무슨 대화를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참 난감했는데 특히 그 어린 시절 얘기하고 마지막 돌아갈 때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재미없잖아요 그거. 응? 알파 오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그 개인 문집의 자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열려실 기술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엮으니까 이제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참 천행으로 이 자료를 엮어서 이제 책이 된 거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고전문학 DB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고전 종합 대단한 데이터베이스. 거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이복 교수님 먼저 설명하시고 또
또 황 선생님 쪽으로 보완하시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이것을 대여할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이제 부기만 선생님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왜냐면 일대기시도 뭐 이렇게 언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응? 없는 거예요. 그냥 왕비실록에 기사하는 게 이미 관직이 올라가지고 세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뚝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일때가 마찬가지인 어릴 때 12살 때인가 태어날 때 하고는 없다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런 식보다 더한 거지 이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생애 그 전개 순서 따라 가지고 시험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나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모두 13개인가요? 12개? 12개. 네, 인구가 12개인데 12개. 조선실록과 네. 수남집에 나와 있는 네, 각중이 네. 주제별로 12개 주제가 나옵니다. 우선 왕비실록과 서남집에 나타난 각중님 이런 큰 타이틀 아래 12개의 이제 그 소주제를 이제 이분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테마를 담고 있는 것들로 12개를 잡아서 제목을 제시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그 관련 기록을 앞에다가 제시하고 그것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제가 나름대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장에 가가지고 박중림 선생의 말과 글 단편적인 거지만 이분이 남겼던 말 이분이 이제 상수문 쓴 게 있으니까 그걸 독립적인 글로 가가지고 그래서 말과 글 몇 편을 뽑아내서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는 부록입니다. 부록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의 원문을 또는 번역을 해서 여기다가 전부 실어서 나중에라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분에 대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엮은 것입니다. 일장에 대한 것 중에서 좀 설명하실 만한 것들 특이한 것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여기 보면은 세종 때 가장 간직을 오래 이제 여긴 분인데 세종 때 세종이 불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세종은 유교에도 밝은 분이고 유교를 신봉하는 분이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불교에도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그 왕비인 소원왕후가 돌아간 다음에 왕비의 영혼 문제가 이게 유교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 불교에 대한 그 집착이랄까 불교에 대한 그 애정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내불당도 만들어 놨지만 거기서 이제 불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대부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중림 선생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뭐 이유는 그런 겁니다. 유교 나라인데 왕실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이게 유교가 정착이 될 텐데 아직 완전 정착도 안 되는 초기잖아요. 무슨 초기거든요. 아닌데 임금부터가 왕실에서부터 그렇게 유교와 거리가 먼 불교 행사를 갖다가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사인이 된다고 해요. 사인. 뭐 사인이라는 말 안 했지만 요즘 말에 사람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임금도 저러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름 논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초기에는 조선의 어떤 건국 이념이 유교인데 초기에 세종이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문화가 불교 문화가 굉장히 시생활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그런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세종은 세종대로 그렇다고 예스하느냐 아닌 거예요. 끝까지 관철에다가 그런데 신하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신하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충분히 할 말은 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래요. 막말도 해 세종이. 아니 청 싫으면 관직 그만둬라. 그런데 관직 그만두지 않는 걸 보면은 관직이 연연해서가 아니라 세종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부터 이성주의자들인데 모르겠어요. 아 유교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다. 이 소원 왕후의 영혼 문제는 그 점에 틈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교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것 같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그냥 세종이 다 편한 대로 놔두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그래도 하여간 끝까지 신하들이 의견을 개진한다는 사람들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왕은 또 왕 그렇다고 또 왕이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신하의 말 들었다가는 자기 사랑하는 왕비의 유언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유교가 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범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상당히 열린 시각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벼슬은 계속 하죠. 하는 거죠. 사람도 네? 하고. 그만두지 않아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 틈새를 다 아는 거죠. 서로가 양해하는 거죠. 그 문종의 스승이었다가 나중에 문종의 지시를 받고 경기감사가 되고 이런 스토리를 그 정도 참 이번에 제가 아는 건데요. 왜 하필 자기가 참 존경하는 그 스승이거든요. 스승이 둘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세자 같으면은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편협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학문은 뛰어난데 인간성 엉망인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는 인간성 면에서 정말 도덕분자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는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자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학문과 인성을 겸비한 그게 진짜 사람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 다 할 수 있지 누구는 못해요. 근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이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박정희 선생이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종이 나중에 임금이 돼서도 그 세자 그 선생을 모실 때 나를 가르쳤던 박중림 선생 같은 분을 모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존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존경하는 박정희 선생을 경기 감사에 임명하거든요. 그 전에는 내직만 있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경주 판서도 했거든요. 근데 내직 다 좋아하잖아요. 내직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니 경기 감사를 인용하다 어떻게 보면 내치는 거잖아요. 제가 몰랐으니까 무시겠으니까 아니 왜 내밀어? 밖에 있다가 불러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제 오해가 뭐냐면 경기 가명이 수원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제 서대문 사거리 D 또 무슨 뭐 있잖아요. D 무슨 타워 서대문 내거리 농협 맞은편 광주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주유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인문을 나서면 도성을 나누면 바로 경기고야. 네. 여기 가면이야. 서울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게. 물 빼느라고 물 빼느라고. 거기서 더 왕을 지킬 수 있는. 그렇지. 맞아. 이게 군관 안에 머물 수 있는 군사 수가 한정돼 있대요.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몇 명 못 살았어요. 옛날 진짜 도성은 몇 명 못 살아요 그게. 지금도 서울도 아닌 게 다 서울 돼가지고 지내고 있지만 벼슬 못 산다는 그게.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키는 군사도 많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숫자 가지고는 비상시에 임금을 지킬 수가 없답니다. 네. 알기 때문에 그 취약한 점이야 그게. 그래서 경기 가명 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서면 우리가 이상 이거 받아. 그럴 누구 보내가지고 내가 이거 받아 와라 가는 거예요. 바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사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경기 간영을 지키는 경기 감사는 아무나 안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배신 안 때릴 사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말로 문중이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스승인 거죠. 그러고는 이제 모내 기틀을 두면은 또 명령을 내리죠. 스승이지만 명령을 내려. 중요하니까 농어 사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패는 되면 안 되니까 롯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 막 지시를 막 내려요. 스승이지만. 뭐 재밌는 장면이야 그게.
그러니까 군시간에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스승이니까 알아서 하게 안 하면 계속 간섭을 해요. 그래서 막 농민들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징역 뭐야 부역을 많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별히 봐주기도 하고 특혜 줄 테니까 원액이를 놓치지 않도록 경영 네. 관찰하라. 계속 이런 의미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평대군하고도 무슨 재밌는 일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그 세조하고 관계에서 라이벌이거든요. 세조가 두 번째 그 아들이고, 세 번째 아들이 그 안평대군이었거든요. 네. 정책이 라이벌이에요, 보니까. 근데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 7살인가. 알겠어요. 네. 세조가 했다고 하지만 7살.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때 이제 황보인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서게 되면 여기 김종서 집터가 있는데 그저 농업박물관 바로 앞에 목화가 있는데 김종서가 국권을 농단했다고 지금 역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왕이 어리니까 원로 대신들이니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 점을 갖다가 세조는 그렇게 몰아간 거죠. 국정을 농단했다. 노신하더니, 응?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처단시킨 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그 투타를 시킨 거죠. 응? 처단시켜버려요. 하루아침에 황보인과 김종서 다 죽이죠. 절대 다 죽이죠. 제가 알고 있기는 세조가 바로 취직 못하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부관 참사한 한명회를 한명회 원래 공직이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띄워갖고 굉장한 세조가 왕이 되는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안평대군을 치기 위해서 김종서하고를 불러내서 그렇게 치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죽이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정적을 다 죽이거든요. 다 죽일 때 안평대군도 같이 놀았기 때문에 안평대군을 죽이라고 극형을 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근데 단종으로서는 그게 숙부잖아요. 그렇죠, 숙부죠. 네. 착하잖아요.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신하들 크게 강력하게도 못 죽여. 못 죽일 때 박중림 선생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으로 봐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국법을 무서워하는 줄 몰라가지고 제2의 제3의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네. 처단해라. 그렇게 하고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평대군이 죽던가? 죽죠? 죽어요. 세조가 안 나타나요. 안타까운데. 근데 왜 박준임 선생님이 안평대군을 처형을 하고 주장을 했죠? 그 당시 입장에서는 세조는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세조는 그냥 그때 관직에 영의정인가 하고 있었고, 왕을 찬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황보인과 김종서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여겼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은 좀 처리를 해서 일벌 적개를 왕권 세조하고 아주 그때 굉장한 라이벌이었죠. 자기 힘들어요. 그렇죠. 처단시키고 많은 거지. 세조가 되게 영향력을 행사했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조선시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참 애쓰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충 끌어나가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 올라가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박중림이 탄압을 받기 시작한 게 세조가 왕이 되기 직전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문제가 없다가 단종 보기운동 그게 발각돼가지고 세종 있을 때 세조 있을 때도 그냥 있었고 그렇죠. 그때도 문제가 없다가 문제 없다가 세종 단종 보기 사건의 가담자로 밝혀진 그렇지. 거죠. 그 밝혀진 게 누가 밀고를 했는데 정창손의 사위인 김길이 같이
같이 이제 그거 다 들었는데 밀고 해버려요. 네. 거사 날짜가 바뀌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 네. 밀고 해버려요. 그래서 다 드러나서 성산문이 먼저 잡혀 들어가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윤영철 대표님이 잘 아시죠? 조선 역사. 페르민란드나 성사문도 우리 문평가로 삼천사라고 했던가요? 무슨 삼천사부터 전향했죠. 진관사가 삼천사 거기에 3년 동안 옛날에는 아주 그 유능한 인재들은 3년 동안 그렇게 국가에서 목을 주면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공부를 하게 사람은 그두 분이 아마 삼천사에서 공부했어요. 네. 3년 동안. 그럽니다. 우리 서울 스피드라니 또 보완하실 거나 또 얘기하실 제가 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하세요. 제가 지금 회원들에게 나간 제목이 뭐였냐면 생년의 아버지 박두님 책을 내며 알거나 깨달은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갑자기 이제 착한 기념처럼 보다 보니까 선택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제가 소개한 내용은 뭐냐면 이미 좀 나왔지만 이 책을 내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제 글쓰기는 뭐였냐면 특히 그 책 내는 건 뭐였냐면요. 이미 잘 알아서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 그것을 책으로 글로 써는 거 있잖아요. 주로 논문이었죠. 논문 10편을 모으면 책 한 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내가 알아낸 사실들을 엮어서 책을 냈던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또는 요청에 의해서 뭐 대교나 이런 데서 아동용어로 뭘 리메이크 해라라든가 번역하라 이렇게 해서 주문 생산하거나 그것도 내가 잘 아는 걸 하는 거지 모르는 거 번역하지 않죠. 스스로 하든지 주문 생산하든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다릅니다.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역사는 그냥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공부한 것이지 역사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책은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쓰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알아나가면서 쓴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을 쓸 때 반드시 아는 것만 쓰는 건 아니고 그때는 사는 감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문화센터 이사장 누구시면서 이사장이라고 운영 이사인데 다음 이사장을 뭐라 그래? 운영 이사장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박원경 원장님의 조상이니까 그분에 대한 책을 내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거죠 혼자. 이런 글쓰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죠. 그동안 내 책 가운데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안 담으더라니까요. 아니 그냥 1차 살만 있는 거예요. 여기다 뭘 해석해야 거 아니겠어요. 의미가 뭔지를. 이게 역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거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 이러면 읽을 때 그냥 쉽지 저한테는 턴이 애먹었어 이게. 재밌지 않았어요? 아니 나중에 재밌더라니까요. 그게 재밌더라니까. 아니 아무도 안 했던 작업이니까. 그거 재밌잖아요. 뭐 베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새로운 것들이야. 그래서 글쓰기 할 때 아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때때로는 몰랐던 것도 이렇게 책임감이 하게 되면은 특히 이 치매 예방에 좋답니다. 익숙한 것만 하면은 이게요 뇌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냥 늙어버린대요.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막 풀 가동돼가지고 좋대요. 책 쓰는 재미가 있죠. 네. 정말 그걸 제가 알았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 이번에 제가 그 네. 지역에서 인문학 강좌 그러네. 내 전공만 할 수가 없잖아. 선배죠. 뭐 하다가 네. 미술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네. 미술사에 했더니 갑자기 한 줄 더 하래.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그렇지. 미술사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야. 그런 글씨가 있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글쓰기든 강의하기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아는 그건 거야. 왜 가면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역적으로 몰려 죽는다는 것은 제명대로 못 사는 것이 억울하다거나 또는 조선왕조에서 영생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영생의 길. 누구나 영생할 수 하고 싶잖아요. 하나는 후손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제사밥을 얻어먹는 거죠. 그런 식의 영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건 뭐 영혼 불문 안 믿는 곳이었으니까 예. 여기는 그렇잖아요. 진짜 여기는 그렇습니다. 영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평가. 역사 기록에 남아가지고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3대를 죽인다는 이유는 첫 번째, 제사밥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기억 못하게 만들어. 아무도 기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역사 기록에 문제 같은 못 남기게 되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쁜 놈은 없잖아요. 그런 다행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되는 거야. 흐려져 버리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왕조실록에는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 엄청난 거죠 이게.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라도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전 세계에서 네. 기록 문화 중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책으로 치는 이유가 왕의 얘기를 왕은 못 보기만 하고 하죠. 못 보니까. 그렇게 그 우리 조선시대의 왕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쓸 수 있는 그런 네. 기록 문화는 전 세계에 없다고 네. 합니다. 사실은 이게 네. 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최고의 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에 박정림을 쓰면서 그 최고의 조선왕조 실록에서 찾아냈다는 게 예. 우리 출판 역사 연구에서는 더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이미 제가 아침부로 얘기했는데 사육신이 아니에요. 그날 처형받은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 따라서 사십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육신 됐느냐? 그 당시 3살에 불과했던 남효원이라는 사람이 참 모르죠. 근데 나중에 살아가지고 들어. 그 박백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말을 들어. 그때 죽었대요. 뭐 그분들에 대한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남효원이 목숨을 걸고 쓰는 겁니다. 남효원이 그때가 언제인데 복권되기 전이거든요. 쓸 때 중국의 송나라의 구양수라는 사람이 쓴 당 육신전이 있어요. 당나라 때 6신화. 이것을 읽고는 거기다 끼워 맞춘 거죠. 삼국사가 있으니까 삼국사기 만든 것처럼. 네,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원래 40신인데 당 육신전을 생각해가지고 우리도 육신이 있다. 잘하는 거죠. 네. 어떻게는? 그래서 강하게 10명인데 역으로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6명으로 압축돼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세요. 성사문의 아버지 성순도 죽었거든요. 그렇죠. 박중리, 백년의 아버지 박중리.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가신 대로 살다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명 명단에는 그 박근혜라고 성분이 없어요. 여기 쭉 기록한 거에 이게 하위 성산분 해가지고 10명. 뒤에는 나오고 여기는 저 아침폭이니까 압축한 거고요. 뒤에는 10명은 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더 되는데 그날 그 13명을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 종이고 뭐 이러니까 안 죽입니다. 멀리 그냥 유배시키고 하여간 완전하게 처형당한 사람은 10명이거든요. 거기 저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40신이 맞은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응? 남현은 그렇게 했지만 당육신전 때문에 실제로 10명이 죽었으니까 지금 이기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궁리해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더 궁리하게 되면은 40신 더 줄 수가 있어요. 또 제가 확인한 40신이니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건 안 어쨌든- 나오는가요? 네? 저기 박중림 박평년에 옛날에 그때 당시 처형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때는 역적들은 주모자. 제가 말하는 것은 주모자 숫자를 말하는 주모자 숫자. 그때 죽은 사람은 한 70년쯤 돼요. 제가 그 말은 아니고 그때 어떤 역적이라도 집안이라도 이 아녀들은 안 죽였어요. 안 죽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박평년과 그 가족들 천하 그 아내자들
대신숙주나 이런 대신들한테 다 줬어요. 다 주죠. 예, 예.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여기 이상 없이 같이 못 살게 만들어요. 어머니와 딸을 분리시켜버리는 거 완전히. 네. 신숙주 이런 사람. 네, 그런 식으로 다. 그러면 그렇게 막 자기 친구 그러니까요. 할 근데 때 그런 딸 부인은 좀 그렇게까지 막 딸이나 그 나오고. 대접하지는 않았겠네. 그래도 않지만 의리가 있으니까. 덜 심하긴 하겠지만은 어떤 점이냐면은 치욕인 거죠. 그렇지. 오히려 아는 집에 노비를 감동 주는 건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이중으로 모르는 그저 소문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지지만 여자라면 더 치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노비인데 친구한테 간종 부인도 이게 아니에요. 노비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노비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서 몰라요. 맞아. 차라리. 그래서 치욕이지 정말. 차라리. 정말.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나머지 뭐 다 읽어보세요. 재미난 거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하여간 덕분에 네. 제가 감사해야 돼. 네. 이 양반을 만나는 이유가 사실은 뭐 출판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비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연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박이정 출판사에서 낸 책이 5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빚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바지는 제가 다 5권을 내줬네. 내가 뭘로 갔지? 교재도 안 썼는데. 그러고 있다가 박이정 출판사 30년사를 편찬할 때 편찬 위원 5명 가운데 저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네.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글쓰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를 잘 본 거예요. 제가 쓴 글에 감동 먹었다 해가지고 저를 주목한 거예요. 예쁘게 봐가지고 이제 헤어졌으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3년사 내가지고서 이제 잔치했잖아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출판 역사 연구회가 있대. 저도 그때 이제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근데 와서 발표를 했지. 네. 그렇게 하다가 출판사 대표, 우리 출판사 대표도 만나게 되고, 내가 이제 책 일거리도 주기도 하고, 원장님도 만나고, 좋은 분들은 많이 모이게 됐어요. 은퇴는 다가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아이고. 돈이 없잖아. 밥을 어떻게 얻냐 말이야. 내가 이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혹시 제가 은퇴 곧 다가오는데 은퇴한 다음에 여기 와서 제가 교정 봐주고 여기 있다가 가면 안 되냐. 집이 가깝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래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알고 보니까 이게 빌딩이 우리 감독장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안해가지고 저렇게 낯짝이 돼가지고 이 책이라 내든다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인연이죠. 박이정 출판사가 1,400권 국어 국락책만 냈고 그 필자가 600명이래요. 그래서 그 대표 필자를 좀 소개해서 30년사를 같이 씁시다 그랬더니 그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학 한 분씩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고전문학 대표자로 그 600명 필자 중에 대표로 박이정에서 선발해 주신 분이에요. 여기 프로에 계신 네. 분도 번호 쓰는 사람도 출판사 가지고 있고 윤영철 씨가 막 훌륭한 분들이 여기 맞아요. 아제트가 돼서 맞아요. 뭐든지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K컬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더 갈 수 있나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중요한 하루인데 저는 최근에 드라마도 상을 또 받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K컬처의 씨앗이 되는 이런 출판 문화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은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통에서 저작권 찾아주기를 사활을 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까 없는 거를 하는 게 참 어렵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남들 다 하는 거 우리가 학생들처럼 논문 쓰고 일반 교수처럼 논문을 쓰는 건 이제 그만하고 나오지 않는 거를 찾아내는 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박중민 책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찾아내서 정말 여기서 깨알 같은 어떤
한국 컬처의 씨앗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문화의 새로운 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마지막으로 프로에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죠.